불법 채권 추심 6083%의 살인마와 사라진 엄마. 안녕하세요. 32년 9개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현재는 대전에서 형사전문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병창입니다. 이번에는 평소 제가 작성하던 법리 위주의 칼럼과는 결이 조금 다른 글을 써보려 합니다. 32년 9개월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마주했던 수많은 비극 중에서도 유독 가슴 깊이 박혀 잊히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형사 실무를 바탕으로 한 소설 형식의 글을 쓰고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법전 속의 문구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잔혹함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병창 법무사의 형사실무 픽션. 벼랑 끝의 노래. 6083%의 불법 사체와 사라진 엄마. 해시태그 1. 빗물에 젖은 희망과 낡은 구두. 2024년 9월 초에 서울은 잔인했다. 늦여름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쏟아진 폭우는 낡은 빌라촌의 습기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 30살 지영은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구두를 직직 끌며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구두 굽이 닳아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품 안에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다 잠든 6살 딸 서윤이가 매달려 있었다. 아이의 무게가 오늘따라 천근만근이었다. 지영의 가방 안에는 어제 날짜로 날아온 최후 통첩들이 가득했다. 유치원 교육비 3개월 미납 안내, 수도, 광열비 체납에 따른 공급 중단 예고, 남편이 도박빚을 남기고 증발하듯 사라진 지 3년, 지영은 편의점 야간 알바와 식당, 주방 보조를 전전하며 버텼다. 하지만 하루 4시간도 못 자며 번 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식당 사장은 장사가 안 된다며 월급을 미뤘고 편의점 점주는 시급을 깎으려 들었다. 세상은 지영이 일어서려 할 때마다 그녀의 발목을 잡고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는 듯했다. 빌라 입구 전봇대 아래 빗물에 젖어 글자가 번진 전단지 한 장이 지영의 시선을 붙들었다. 당일 즉시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지인 확인만으로 오케이. 풍실장. 지영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당장 내일 서윤이가 마실 우유가 없다는 현실이 그 경고음을 압도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뜯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이 아이의 손을 놓게 만들 지옥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지영은 미처 알지 못했다. 집으로 들어온 지영은 캄캄한 방 안에 불도 켜지 못한 채 주머니 속 전단지를 만지작거렸다. 어둠 속에서 서윤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숨소리가 지영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이자 동시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다. 해시태그 2. 풍실장. 친절한 악마의 속삭임. 다음날 아침 지영은 유치원 버스에 서윤이를 태워보내고 골목 어귀에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채 3번을 울리기도 전에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반갑습니다. 풍실장입니다. 목소리가 참 고우시네요. 지영씨라고 부르면 될까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의외로 평범했다. 아니, 오히려 싹싹한 청년 같았다. 지영은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저 광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100만원 정도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에이, 100만원이 무슨 돈이라고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희는 서류 같은 거 안 따집니다. 대신 저희도 담보가 없으니까 지영씨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랑 사진첩 좀 확인할게요. 사고 안 나면 열어볼 일도 없어요. 아, 서윤이 사진 예쁘네. 따님 생각해서라도 제때 갚으시겠죠. 지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이미 지영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아이의 이름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휴대폰 공유라는 말이 꺼림칙했지만 당장 내일이면 끊길 물과 전기가 더 무서웠다. 지영은 그가 보내온 링크를 눌렀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링크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통째로 긁어가는 해킹 툴이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모든 인간관계, 부모님의 연락처, 유치원 선생님의 번호,
심지어 몇 년간 연락도 안 한 고등학교 동창들의 이름과 사진까지 이름 모를 서버로 전송되었다. 지영에게 입금된 돈은 60만 원이었다. 100만 원을 빌리기로 했지만 선이자라며 40만 원을 떼갔다. 조건은 일주일 뒤에 180만 원을 상환하는 것. 일주일에 이자만 120만 원인 셈이었다. 연이율로 따지면 6000%가 넘는 살인적인 골이었지만 지영은 당장 며칠만 버티면 식당 월급이 나온다는 희망에 눈이 멀어 있었다. 그 돈으로 지영은 밀린 공과금을 내고 서윤이에게 오랜만에 소고기 묵국을 끓여 먹였다. 따뜻한 국물을 맛있게 떠먹는 아이를 보며 지영은 눈물을 삼켰다. 딱 일주일만 더 고생해서 이 굴레를 벗어나겠노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거미줄에 스스로 걸어들어간 나비의 마지막 날갯짓이었다. 해시태그 3. 뒤바뀐 본색과 954번의 비명. 약속한 7일이 지났다. 하지만 세상은 지영의 편이 아니었다. 식당 사장은 끝내 장사가 안 된다며 월급 지급을 보름 뒤로 미뤘다. 사정하는 지영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사장은 식당 문을 닫아 걸었다. 약속된 날 오전 9시 정각, 지영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영아, 돈 준비됐지? 풍 실장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오전 10시. 야, 전화 왜 안 받아? 죽고 싶어? 정오가 지나자 메시지는 괴물처럼 변했다. 친절했던 풍 실장 김 씨는 사라졌다. 그는 본색을 드러냈다. 김 씨는 지영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 유치원 선생님에게까지 지영의 얼굴 사진을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문구와 합성해 뿌리기 시작했다. 지영은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풍 실장님 제발요. 제가 내일 모레 월급 나오면 바로. 닥쳐 EX아. 내일 모레? 내 돈이 장난이야? 지금 당장 안 넣으면 내 딸 유치원 어디인지 알지? 거기 학부모 단톡방에 내 사진 다 뿌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거기서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김 씨는 대포폰 여러 대를 늘어놓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김태풍, 윤 차장, 윤혁 등의 가명을 바꿔가며 1분 단위로 전화를 걸었다. 지영이 받은 추심 기록은 무려 954회. 새벽 2시, 3시를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벨소리는 지영의 일상을 무참히 파괴했다. 잠결에 깬 서윤이가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뜨려도 지영은 휴대폰을 끌 수 없었다. 끄면 더 큰 보복이 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 씨는 단순히 돈을 독촉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는 지영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자식 교육 이따위로 시켰냐며 인격 모독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고혈압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을 이유로 서윤이의 퇴원을 정중히 권고해왔다. 지영은 이제 골방에 숨어 서윤이를 끌어안고 떨 수밖에 없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지영이 기댈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해시태그 4. 지옥에서 온 문자 메시지와 붕괴하는 일상. 김 씨의 협박은 갈수록 치밀하고 잔혹해졌다. 그는 지영의 사진첩에서 찾아낸 서윤이의 사진을 이용했다. 단순히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얼굴에 붉은색 펜으로 가위표를 쳐서 전송했다. 서윤이 오늘 유치원 노란차 타더라. 뒤에 우리 애들 붙여놨으니까 입금 안 되면 애 얼굴 보기 힘들 줄 알아라. 장기라도 팔아서 가져와야지. 지영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돈을 구하러 다녔다. 하지만 이미 신용은 바닥이었고 주변 지인들은 이미 김 씨의 협박 전화를 받은 뒤 지영의 연락을 피했다. 친구들은 너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협박당하고 있다며 지영을 원망했다. 고립. 그것은 김 씨가 노린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지영은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면 풍 실장 일당이 들이닥칠까봐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손님들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조차 자신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다. 수사관으로서 내가 본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김 씨가 보낸 메시지들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의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 판사는 이 문장을 적으며 어떤 심정이었을까? 김 씨는 대포폰 업자에게 유심칩을 사들여 국제전화번호로 우회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는 피해자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니 죽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놀렸다. 그에게 지영은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뽑아낼 단말기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절망에 빠져 울부짖을수록 그는 승리감에 도취했다. 해시태그 5. 벼랑 끝의 마지막 선택과 서윤이의 미소. 2024년 9월 22일 지영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통장 잔고는 0원이었고 휴대폰에는 10초마다 새로운 욕설 문자가 쌓여가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은 이제 지영의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러댔다. 지영은 서윤이에게 가장 예쁜 옷을 입혔다. 그리고 평소 비싸서 사주지 못했던 초콜릿 케이크를 한 조각 사서 아이 앞에 놓아주었다. 서윤이는 입가에 초코를 묻힌 채 천진하게 웃었다. 지영은 그 웃음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저 해맑은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풍실장 같은 괴물들이 아이의 곁을 맴돌며 평생을 망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압도했다. 아이의 웃음은 지영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비극적인 결심의 촉매제가 되고 말았다. 자신이 사라져야만 저 아이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잔혹한 확신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삶의 의지를 내려놓게 했다. 지영은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낡은 식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다. 정말 사랑한다 내 새끼.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휴대폰은 여전히 식탁 위에서 미친 듯이 진동하고 있었다. 풍실장 야 EX아. 안 죽었으면 입금해. 안 그러면 진짜 찾아가서 내 딸년 눈앞에서 피 본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잠든 서윤이의 볼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지영은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껐다. 방 안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서윤이의 작은 손을 한 번 더 꼭 쥐어보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선택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그 시각에도 풍실장 김씨는 강남의 어느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며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리고 담배를 태우며 또 다른 피해자의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무심한 손가락 끝에서 누군가의 삶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해시태그 6. 수사관의 추적 풍실장의 꼬리를 잡다. 지영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김 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지영 씨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 엑스 죽었다며? 너네가 대신 갚아. 안 갚으면 똑같이 만들어줄게라며 고인까지 모독했다. 유족들의 슬픔은 분노로 변했고 수사기관 역시 이 악질적인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32년 경력의 수사관을 필두로 한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김 씨는 철저했다. 타인 명의의 계좌 수십 개를 돌려쓰고 대포폰을 수시로 교체하며 가명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모든 협박 메시지에 자신을 과시하듯 풍실장이라는 닉네임을 일관되게 사용한 것이다. 또한 추심의 시작을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실제 국제전화번호로 협박 문자가 발송된 시간의 간격이 늘 일정했다는 점이 수사팀의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다. 수사팀은 기지국 신호를 정밀 분석하고 그가 사용한 대포폰 유심의 구입 경로를 역추적했다. CCTV 분석을 통해 특정 시간대에 PC방과 무인 편의점을 드나드는 인물을 특정했고 결국 김 씨는 평소 즐겨 찾던 은신처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그는 가방 가득 현금 뭉치와 대포폰 수십 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수사관들 앞에서도 당당했다. 돈 빌려준 게 죄입니까? 걔들이 제때 안 갚아서 그런 건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일한 것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조차 마비된 괴물의 언어였다. 그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한 아이가 엄마를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 눈곱만큼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다. 해시태그 7. 법정의 괴물과 차가운 법리적 한계. 서울 북부지법 형사 12 단독법정. 나는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피고인석의 김씨를 응시했다. 그는 체포 당시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와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은 지영씨의 사망과 김씨의 행위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차가웠다. 우리 법원의 판례는 자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데 매우 엄격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가혹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한 것은 개인의 선택이 개입된 것이므로 치사죄를 묻기 어렵다. 이 차가운 법리 앞에 지영씨의 죽음은 공소사실에서 직접적인 살인이나 치사로 인정받지 못했다. 김씨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으로만 재판을 받았다. 결과는 징역 4년.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한 아이의 우주를 파괴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었다. 판결문 끄트머리에 적힌 문구가 가슴을 쳤다. 피고인이 했던 일련의 행동들은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참혹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판사 역시 법리적 한계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었다. 법정문을 나서는 유족들의 오열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김씨는 형이 선고된 후 무덤덤한 표정으로 교도관을 따라 나섰다. 해시태그 8. 32년 수사관의 못다한 이야기와 분노. 수사관으로서 보낸 32년 9개월. 나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잔인함이 얼마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있는지 수없이 목격했다. 김씨 역시 누군가에겐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타인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벌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을 짓밟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니라 약자를 사냥하는 잔혹한 범죄였다. 사채업자들은 인간의 절박함이라는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 그들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저당 잡는다. 지영씨 같은 피해자들은 처음엔 자신이 무능해서,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책하며 고립된다. 하지만 틀렸다. 이건 지영씨의 잘못이 아니다. 먹잇감을 노리고 덫을 놓은 포식자의 잘못이고 그 포식자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지영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의 글귀는 여전히 내 귓가에 맴돈다. 정말 사랑한다 내 새끼. 이 말은 지영씨가 딸에게 남긴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잔인한 세상을 향해 내지른 마지막 비명이었다. 그녀는 죽음으로써 자신을 옥죄던 사체의 사슬을 끊어내고 아이에게 미칠 해악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이다. 그 처절한 모성을 생각하면 수사관이었던 나의 가슴도 미어졌다. 해시태그 9. 실무적 재현 괴물에게서 살아남는 법. 지금 이 순간에도 막막한 어둠 속에 계신 분들께 제 경험을 담아 간곡히 전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립되지 마십시오. 첫째, 불법 사채의 늪에 빠졌다면 즉시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십시오. 저들은 여러분이 두려워할수록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협박 문자와 통화 녹음은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 하나도 지우지 말고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둘째,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법적으로 사채업자는 여러분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법률 구조 사업도 많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것이 두렵다면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주십시오. 셋째, 주변 지인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알리십시오. 사채업자들은 여러분을 고립시켜 무너뜨리려 합니다. 미리 상황을 공유하면 지인들도 당황하지 않고 함께 대처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해자들이 노리는 심리적 압박을 분쇄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재외국민 조력 경험을 통해 독일, 호주, 프랑스 등 먼 타국에서도 이런 소식을 접하고 가슴 아파하는 동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가 이 비극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면 우리 중 누구라도 지영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때로 차갑고 느리게 보이지만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32년 경력의 수사관 출신 법무사로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악질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영씨, 이제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아이는 우리가, 이 사회의 양심이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유서에 남긴 그 간절한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남겨진 서윤이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 기록을 마칩니다.